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설치 문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은 이번 회에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이 특별검사의 법률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둘 부분이 있는데, 보통의 청문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방법으로 청문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국회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국정조사가 이름은 국정조사인데 그 대상이 국정이 아닌 부분이 대다수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조사라고 한다면 정부의 관계기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가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이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나 혹은 개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들은 이름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바로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또 그 내용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사 국정조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증을 하였거나 하는 경우에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수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모두 무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검법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다 하는 이야기를 이번 회에 나눌 예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연합뉴스 2017년 1월 16일자 보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위증을 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특검은 그가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국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가, 출석을 해야 하는가. 그 근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그들은 출석을 해야 하고 또 증언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되고,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정말 몇십 명, 거의 아주 상당한, 요번에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 중에 상당한 그 범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 위증을 했다든지 불출석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것이 공소제기 공소장에 범죄 혐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에 소개한 그 법률에 위반을 해서 이 증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 일입니까? 아니면 특검의 일입니까? 국회와 특검은 다른 기관이죠. 특검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특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법률상 의무를 특별검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국회의원이 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내용을 대강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불출석을 했다든지 위증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늘 정상적인 경우에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검사에게 고발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했다고 하는 혐의는 2016년 박근혜 특검법 제2조에 속해 있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특별검사가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죠. 그렇습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가 특검의 손발 노릇을 한 것이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가 만들어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오판이었고 국회가 법을 잘 몰라서 바로 자기들의 법이죠.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 안에서 쓰이는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이와 같은 잘못된 그 절차가 잘못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회가 위증 혐의로 이 증인들을 고발을 하면서 그 고발하게 된 원인 제공을 특검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검이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 손발 노릇을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특검이 오판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상의 비밀을, 수사 내용을 국회에다 전하는 것은 괜찮다고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엄연히 박근혜 특검법 제8조 제2항 위반입니다. 특별검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기관이 순수하게 말해서 무지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오판을 한 경우에 이번과 같은 일이 그 결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양쪽 기관이 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12월 30일 동아닷컴의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규철 특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국회 국조특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방문하여 청문회에서 위증 또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면서 국조특위와 특검의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국조특위와 특검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원래 그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 여러 가지 그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죠. 그런데 국회가 더구나 이때의 국회는 그 당시 여당이라고 하는 이때가 12월이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특별검사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용 그 피의자나 혹은 또 피의자 신분을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유죄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유죄인 증거를 계속 보강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국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특별검사와 이렇게 밀접하게 완전히 밀착돼서 서로 한쪽에서 준 자료를 재가공해서 넘기면 그 자료를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밀착되어서 공조를 한다면, 즉 손을 맞잡고 일을 한다면 이 특검은 이때부터 이미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어진 특검이죠. 특검은 국회가 정부를, 그리고 그 국정조사나 특검법의 이름처럼 박근혜 정부를 치기 위한 칼로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보도를 보았을 때 특검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검사팀과,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가 바로 그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그대로 위증 관련 고발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형표, 홍한선, 그리고 2017년 1월 3일 조윤선, 정관주, 김종덕, 또 1월 9일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1월 12일 이재용, 그리고 1월 17일 이것은 그 국조특위 위원들 10인이 연소로 고발을 했는데 김기춘, 이 모든 사람들이 단지 국회 청문회의 위증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의 업무가 아닌, 박근혜 특검법 제2조 사항이 아닌 이 내용들은 그대로 다 특별검사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령 국조특위에서 고발을 했더라도 그 중에 그 범죄에 대한 그것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증이 굳어지지 않는다든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했으면 이것이 공소제기하는데 공소장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바로 이들이 위증이라는 증거를, 위증했다는 증거를 특검이 주었기 때문에 특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고발을 그대로 기소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국조특위는 이들 이외에도 불출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유로 35명을 고발했습니다. 좀 비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회 국조특위가 고발해서 국조특위가 물어다주는 이 사건만 앉아서 처리해도 충분히 자신들이 앞으로 수사하고 싶은 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외에도 국회 국조특위는 수사 의뢰를 수십 건이나 했습니다. 특검에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우니까 수사해달라.
그러나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수사 의뢰를 하려면 그것은 이미 박근혜 특검법 제2조의 사항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수사 의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았습니까? 그 특검법 제2조의 사안은 특별검사가 주도적으로 자기 쪽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특별검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국회가 국정조사라고 하는 다른 그 국회의 그 기능을 활용해서 범죄가 될 만한 것을 발굴한 다음에 그것을 특검에 고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죠. 어쨌든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혐의는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인지한 범죄 혐의는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혐의를 특검에 고발하거나 특검에 수사 의뢰한 것은 모두 절차 위반이고 그것을 받아서 특검이 처리한 것은 특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무효인 것입니다. 이 국회가 인지한 이러한 범죄 혐의는 정상적인 검찰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쪽에다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회 특위로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다룰 것인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를 인지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활동이라는 것,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특이하고 또 이례적인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는 이 두 기관이 서로 오판을 해서 혹은 무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혹시 위법 수사를 좀 더 편리한 그러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혹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증인을 특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검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면 특검에 고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검이 어떤 증인이 진술한 것은 위증이므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령 청문회에서 문형표 증인이 A이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거나 거짓이라고 믿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위증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위증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다른 증거.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다른 증거를 누가 주었을까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YTN의 보도입니다. 특검 수사 이래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문 전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국민연금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 측이 추궁을 하자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검은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피의자, 문형표 피의자의 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내용이죠. 그러면 수사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남에게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형표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든지 수긍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국회 특위에다가 국회 특위에서 이미 진술한 사실이 있죠.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시를 하였다, 하지 않았다. 두 가지인데 국회에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위증이다. 그러면 지시했다고 수사 결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구나 이 사람은 위증했으니까 우리에게 위증으로 고발해 주십시오. 확고한 것이죠. 이것은 수사 내용의 공표입니다. 더구나 특검에서는 국회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 증인이 위증을 했으니까 바로 그 증인을 우리에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냈고 국회 국조특위는 그 공문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전 위원이 나눠보면서 그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매번 한 번에 여러 명씩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매번 이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이 위증을 했으므로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회의록에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이 위증했다고 공문서를 보내오면 그러면 바로 위증으로 특검의 증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다가 위증 고발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위증으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때부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박영수 특검은 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특검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이었던 그 피고발인은
위증 혐의로 피의자 신분을 거쳐서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특검이 공소 제기를 했던 그렇게 된 피고인의 이 혐의 사실, 위증이라고 하는 것, 국회 불출석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박근혜 특검법 제2조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공소 제기는 무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어째서 이러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도구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 분명히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법률 위반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 박영수 특검이 2017년 3월 3일 그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 동보성이라고 하는 중국 식당 같은 그 식당에서 기자단을 불러놓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이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다루었는데 뭐 프레시안 연합뉴스에도 그 부분 보도를 했고, 그런데 이때 있었던 일을 거의 전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녹취본을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치호라고 하는 그 진보 계열이라고 해야 할지 하는 그쪽에서는 대단히 저명한 그러한 블로거인데 그의 그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녹취본의 일부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헤드테이블 대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박영수, 어방용 그리고 기자 6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수의 발언입니다. 다 힘들었죠 뭐. 지금 우리의 증거를 보세요. 보면 뚜렷하게 물증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청 민정수석실 같은데 그런 서류조차 하나도 확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 3월 3일 이미 특검이 종료된 존속기간이 지나버린 때인데 그때 증거가 뚜렷한 물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던 시기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 박근혜 특검법 제2조 그 14개의 사항 가운데 이제 겨우 손을 댄 것은 4건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가 어렵다면 어렵고 또 박영수 특검이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다. 그에게 일을 시키는 우리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변변치 않은 그 공무를 담당한 변변치 않은 사람이다. 임무를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윤치호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이 당시에 그렇지만 이 힘든 수사를 맡아서 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얼마나 촉망받고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그 윤치호 씨의 녹취본이니까 가감 없이 그냥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면 박영수 특검을 초대 공수처장 의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영수 특검이 파안대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총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니까 박영수 특검이 아이고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목소리는 아니 공수처장 쪽이 더 의견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힘든 사건들을 맡아서 그만했으면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은 그 모든 그 첫걸음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았고 국회가 그 심부름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나온 결과로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1일에도 또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나치게 그의 수사는 지나치게 국회 국조특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전날 요청했다. 이 전날은 2017년 2월 21일입니다.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은 2월 21일에 국조특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나중에 채택이 되었는데, 이 결과보고서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은 2017년 1월 15일에 만료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 특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통과시키고 만료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존속했다는 이야기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나중에 특검에서 결국 이 사건이 특검의 고발 처리가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누가 특위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는지 하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국회 국조특위에 위증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이것이 국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박근혜 특검법 제8조 제2항 위반입니다. 특검법 제8조 제2항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제8조는 그 제명이 조문의 이름이 특별검사 등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특별검사 등과 제6조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 3항 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그 조문에서 그 브리핑 형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수사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수사 내용은 알릴 수 없도록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이것은 누설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제8조, 이 특검법 제8조 제2항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죠.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9조 제3항과 4항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할 때에 대통령에게만 할 수 있죠. 국회 국조특위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거나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거나 또 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면 보고를 할 때 수사 내용을 거기에 담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지금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고 해당 사항이 역시 없겠죠. 따라서 박영수 특검이 국회 국조특위에 2016년 12월 말 당시에 그러한 수사 내용을 알리면서 그리고 그 특검의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 무엇으로 고발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던 그 공문 발송 행위는 바로 이 특검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내용 공표 행위다 하는 그 의심을 살 수 있죠. 의심스러우면 수사해야 하겠죠. 그래서 검찰은 박영수 특검의 이 위법 수사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대로 밝혀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법 절차가 왜곡됐다면 그것 또한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특별검사가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1호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1호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참 그 철면피 같은 그런 그 과제인데 적어도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집행정부의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유지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이 적폐를 청산해야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여부보다도 결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겠다 하는 그들의 목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그러한 그 사사로운 그 굴곡이 많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놓고 적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이제는 상대방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과거의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을 현직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상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니 적폐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느니 하고 그렇게 적대시하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 부적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검사, 박용수 특별검사는 나는 그가 제일 처음에 설치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도 위법한 행위를 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공소유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도 공소유지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영리행위를 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용수 특검이 특검 수사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 수사 보고서 안에 영리행위 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향후 특검법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공소유지 기간 중에 그러니까 특검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사기간이 끝나고 공소유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법률 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겸직이란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개인 영업자로서 영업행위를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영리행위도 하고 또 공소유지를 하는 특별검사로서의 보수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겸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리행위의 금지 조항을 없애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절실했던 모양인 것이 2017년 초에 국회에서 이 박근혜 특검법 개정 법률안이 나올 때마다 영리행위를 풀어주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참으로 그들에게는 절실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그 지위는 어찌되었든 검사도 아니며 변호사였던 사람이 정의롭게 수사를 해서 그 특검법에 있는 14가지의 의혹을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의 본보기를 한번 보이겠다 하는 각오로 임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특별검사의 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나와 있는 그 비용 추계서를 보면 그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겸직을 굳이 원했다. 또 그것이 개정안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보고서에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수 특별검사의 법적 지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다. 지금 이 특별검사의 설치 과정, 그 이후로
수사를 했던 과정, 게다가 국조특위와 그러니까 그 작년 12월 시점으로 봤을 때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던 그러한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들의 입김이 센 그러한 국조특위와 특검이 아주 밀착되어 공조를 했다는 것,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고 지금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